안녕하세요. 동백실버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쁜 꽃들이 한기 품고 고운 빛깔로 활짝 피어난 계절 5월입니다. 장미꽃이 곳곳에 만발하여 계절의 여왕 5월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장미꽃의 붉은 열정과 푸르름의 건강 채워 사랑으로 가득 찬 5월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저희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즐겁고 신나는 동백실버대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버댄스 님과 함께와 잠자는 우리의 뇌를 깨워서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손가락 체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5월의 화창하고 푸른 하늘 아래서 오늘 실버 댄스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님과 함께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신나고 빠른 템포의 디스코풍으로 실버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실까요? 처음 시작할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시작하죠. 그래서 손을 먼저 위로 올려서 엉덩이를 흔드는 동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에 맞춰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자, 봄이면 씨앗 뿌려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동작입니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다음 가을이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자, 다음 뭐죠? 멋쟁이 높은 빌딩.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다시 처음부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네, 오늘은 가사에 맞춰서 재미있는 율동을 곁들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볼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손가락 제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조금 나른하시기도 하시죠?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한 번씩 밖에 다니시고 요즘 운동하기도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자, 오늘 손가락 제조. 자, 주무르는 마사지부터. 자, 손가락 제조의 기본은 마사지죠. 마사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로 젖혀주는 거. 자, 손가락 하나씩. 많이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기 어르신. 하루에 꼭꼭 하셨다고요. TV 보면서, 그냥 앉아있을 때, 무료할 때, 자, 하나씩 하셨다고요? 잘하셨어요. 자, 손가락 하나씩 주무르기. 자, 주무르기 하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들이 하기도 좋으시고요. 가만히 있기보다 한 번씩 산책도 하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 손도 하나씩 주무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숫자 세기 아니고 손가락 이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 금지, 중지, 약지, 소지. 잘하셨어요. 이 정도쯤이야.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숫자 세기를 했는데요. 약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숫자 세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른손 주먹 쥐고 왼손은 펼치고. 자, 하나씩 하셨죠? 엄지 접고 소지 펼치고. 자, 어떻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더 가볼까요? 6, 7, 8, 9, 10. 잘하셨어요. 그래, 같이 해보니까 기억이 나시죠?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면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네모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쪽, 왼쪽 가위. 다 같이 가위. 찔러보세요. 누구를 찌를까요? 누구를 가위질 할까요? 자, 가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네모를 만들면 어떻게? 자, 왼손을 밑에, 오른손을 위에. 자, 손가락을 붙여봅니다. 붙으셨나요? 네모. 네모 만들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진을 찍죠? 찰칵. 사진 찍으시죠? 자, 네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네모를 좀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뒤집냐 하면, 자, 오른손을 밑에, 왼손을 위로. 자, 이렇게 붙입니다. 되셨나요?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서 오른손을 위로. 잘 따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른손을 밑으로, 왼손을 위로. 잘하셨어요. 자, 이게 네모 만들기입니다. 자, 한 번 더 뒤집어서. 뒤집어졌죠? 그럼 여기에서 계단 올라가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밑에 있는 손가락을 떼세요. 떼서 이렇게 비틀어 봅니다. 올라갔어요. 한 계단 올라갔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붙이고 밑에 손가락 2개를 떼서 다시 한번 비틀어 봅니다. 올라갔죠? 자, 다시 위에 있는 손을 붙이고 밑에 있는 손가락을 떼서 비틀어 봅니다. 자, 이게 계단 올라가기. 그러면 내려가기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내려가기는 밑에 걸 붙이고 위에 걸 떼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위를 떼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내려가기는 밑에 손가락을 붙여둡니다. 위에 걸 떼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 오, 잘하셨어요. 아, 약간 헷갈리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가위 찌르기. 자, 찔러줍니다. 마구마구 찔러줍니다. 자, 찔러두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 카메라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왼손을 밑에, 오른손을 위로 해서 엄지와 검지를 붙여줍니다. 오, 되셨어요. 자, 하나, 다시 뗐다가 둘, 뒤집어 보고, 다시 뗐다가 하나, 다시 뒤집어서 둘, 다시 뒤집어서 하나. 아, 잘하셨어요. 그러면 계단 올라가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위쪽에 있는 것을 붙이고 아래쪽에 있는 엄지와 검지를 떼서 위로 올리고 다시 아래쪽에 있는 손가락을 떼서 위로 올리고 아래쪽에 있는 손을 떼서 위로 올리면 올라가기입니다. 그럼 내려가기는 예, 맞아요. 위에 손가락을 떼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위에 손가락을 떼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위에 손가락을 떼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게 네모 만들기의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을 연습을 하시면 얼마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요 고기를 잡으려 그 노래를 딱 맞춰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 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요 라라라라라라라 온다야. 쏴쏴쏴 쉬쉬쉬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차면은 선생님한테로 가지고 온다야 라라라라라라라 안녕.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 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요 라라라라라라라 온다야. 쏴쏴쏴 쉬쉬쉬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차면은 선생님한테로 가지고 온다야 라라라라라라라 안녕. 우리 어르신들께서 댄스도 하고 손가락 체조도 하시면서 한층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이번 순서는 우리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과 해주아리랑 두 곡이 준비되어 있고 이어서 우리의 전통 무용 아름다운 부채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
바깥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사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노다 가소 노다를 가소 저 다리 떴다 지도록 노다를 가소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우리의 전통 민요와 우리의 부채춤은 세계 어느 나라 것보다 흥겹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민요를 듣고 부채춤을 보는 내내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인드 강연 시간인데요. 오늘 강연은 거제아동병원 원장님이신 박진홍 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마인드 강사 박진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서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은 우리하고 다르죠. 유럽의 선진국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는 행복하고 50대 때는 조금 불행해지다가 나이 들면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는 행복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있죠. 늙으면 놀지도 못하고 불행해지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불행해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마음가짐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요, 늙는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71세, 72세, 73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죠. 나이 드는 것과 늙는다는 것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100세가 되더라도요, 90세가 되더라도 젊은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대밖에 안 됐는데 100세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드는 것과 늙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든 것과요, 늙은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100세까지 살 생각을 하고 사세요. 이제 우리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95세, 여자는 100세까지입니다. 우리는 과거 부모님들이 뭐 오래 살지 않았죠. 그런 기억을 하죠. 과거 세대처럼 나도 한 7, 80까지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자는 100살, 남자는 95세까지 살아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예 나이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경로석에 앉지 마세요. 여러 버스에도 경로석 있고 막 이러죠. 웬만큼 건강하시면은 경로석에 앉지 마시고요. 또 이런 말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너도 내 나이 돼봐, 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90세쯤 넘어가지고나 얘기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 들었다고 꼭 하시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어때요? 과거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내 과거가 어쨌다, 내가 옛날에 어쨌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떻다, 그리고 아니 커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하는 미래 이야기는요, 맨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요, 할수록 빨리 늙습니다. 거꾸로 미래 이야기를 하면요, 내 젊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늙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죠. 죽고 사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태어나서 죽는 사이, 이 사이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늙는다는 것이 절대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100살까지 살 수 있는 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20대 때 가장 몸이 좋죠. 100살까지 살 몸을 지금 당장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세이든 간에 건강한 몸을 만들어는 것이죠. 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대 때 여러분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몸이 어땠습니까? 그때 가장 몸이 좋았죠. 가장 피부도 좋았고 근력도 좋았고. 근데 그 중에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89세이시거든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매일 5리 이상의 길을 걸어 다니십니다.
아버지께서 약 2년 6개월 전쯤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혼자 시골에 사시고 계시는데 가끔 어머니를 뵈러 가면 많이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보이셨는데 저는 그렇게 너그럽고 따뜻하고 했던 어머니가 화도 잘 내시고 막 얘기 같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것이 슬픔이 컸겠죠. 그런 듯 시키는가 보다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시는 거예요. 옷도 잘 못 갈아입고 밥도 잘 못 해 드시고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남매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보름씩 돌봐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호전이 되셨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도시 생활이 심심하다고 하셔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남매들은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CCTV를 설치를 했죠. 어머니 상태를 저희들이 매일 볼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밤새 TV를 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밤새 뒤척이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물었죠. 왜 잠을 못 주무시냐 그랬더니 밤이 무섭대요. 잠을 못 자겠대요. 그러시더니 어머니의 치매가 급속히 나빠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뇌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됩니다. 저희 시골집은요 엄청 커요. 그리고 큰 집에 그 대나무밭이 있거든요. 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막 대나무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저희 어렸을 적 기억에 그 대나무밭에서 나는 그 바람 소리가 막 귀신이 곡하는 소리 이런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어린애가 되다 보니까 막 귀신 소리가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엄청 겁이 많으시는데 혼자 이제 밤에 못 주무시다 보니까 치매가 급속히 나빠지시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저희 남매들은 이제 대책을 세웠습니다. 옆에 사시는 작은 할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죠. 와서 같이 주무셔달라고 했고요. 또 가끔 우리 남매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자주 찾아뵙고 같이 잠도 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도시에 사시는 저희 막내 이모님 계시는데 가끔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주무시게 했죠. 그 뒤로 저희 어머니께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보다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몸은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죠. 뇌도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몸과 뇌는 자면서 회복이 됩니다. 잠을 아주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뇌도 회복이 됩니다. 잠을 설치면요 우리 건강은 급속히 나빠집니다. 젊은 몸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잠을 잘 자야죠. 근데 잠을 잘 자려면요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녁 늦게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낮에는 졸리다고 막 그냥 낮잠을 막 수시로 자지 마시고 하루에 한 차례 정도만 짧게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저녁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능하면요 텔레비전 시청을 안 하는 게 TV 시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밝은 빛을 많이 보면요 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주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책을 본다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잠을 잘 자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틈틈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요 근육이 빠지죠. 근육이 빠지면 몸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짜게 먹지 마시고요. 또 걷기가 중요합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자꾸 걷는 걸 중단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꾸준히 걷는 거, 많이 걸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행복한 노후 보내기를 위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서운하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삶의 의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말 중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죠. 내리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치사랑은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치사랑은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요? 우리가 한 생명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기르고 또 태어나서 애가 걷고 말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엄청난 보살핌이 있어야 돼요. 큰 보살핌이 있어야 돼요. 태어나서는 애들이 먹고 자고 싸고 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먹이고 갈아주고 이렇게 많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모의 고생을 자식은 전혀 몰라요. 다 키워놓으면 혼자 큰 줄 알죠. 사실은 부모님이 한없는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그 아이를 키운 것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기르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 나를 키우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식들 챙기느라고, 자식들 돌보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은 내 생명과 같죠. 저는 참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죽을래, 네 아들이 죽을래 하면 저는 진짜 겁이 많은데 기꺼이 내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닌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생명까지 내놓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인간이 가진 마음 중에 가장 고귀한 마음 같아요.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나쁜 사람도,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기꾼들도요, 자기 자식은 끔찍히 사랑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같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부모님께 여러분들 소홀하셨죠?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소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느라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느라고 온 힘을 쏟느라고 여러분에게 소홀하고 있습니다. 서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어요. 이걸 인정하면요, 인생이 진짜 편해져요. 자식들이 전화도 안 하죠. 내 생일도 안 챙기죠. 이거 다 진짜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요, 치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조물주가요, 사람을 사랑하지, 사람은 조물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데요,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물론 금메달이 가장 행복하겠죠.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표정에 금, 은, 동메달이 그려져 있는데요, 누가 금메달이고 누가 금메달일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실까요? 금메달은 누굴까요? 2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1, 3번 중에 금메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메달은 누구일까요? 금메달은 3번 선수입니다. 그러면 동메달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 표정이 안 좋은 2번이 은메달이고요, 가장 밝게 웃고 있는 1번이 동메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좋은데 왜 표정이 안 좋을까요? 이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이 선수는요,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75kg급 역도에서요, 은메달 딴 북한 역도 기대주 김국향 선수였습니다. 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역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 다음으로 출전했던 중국 선수가 1kg 더 들어버렸어요. 자기는 금메달 기다렸죠. 금메달 딸 수 없으니까 그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지금 이 얼굴 사진을 보면 지금 마음이 엄청 상해있는 상태고요. 동메달을 딴 이 선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무래도 메달을 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메달을 땄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요, 시상식 마치고 내리고 오는 장면인데, 이 김국향 선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내리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 상황은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크게 후회하거나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뜻하지 않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응원을 받거나 격려를 받으면요, 우리는 신이 나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은메달보다는 동메달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사람과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가 이런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나와 말이 잘 통했으면, 서로 감정이 대립이 없었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은요, 어디를 가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다른 회사로 우리가 갑니다.
싫은 사람이 없을까요? 전 직장에 있던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그 직장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를 하죠. 어떤 기대냐면 관계에서 우리는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하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사랑해 줬으면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막 알코올을 막 들이붓고요, 막 곡기를 끊고 잠도 안 자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정신과를 가죠.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해요. 정신과 의사는, 그런데 이제 어떤 정신과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정신과에 와야 할 사람은 정신과에 오지 않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만 정신과에 오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정신이 막 이상해가지고, 정신도 이상해가지고 막 상처 준 사람 정상 안 오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만, 마음 약한 사람만 정신과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요, 편해지려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 주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역시 주변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대인관계 유형을 이렇게 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와 상대방을 구분짓고요, 서로 간의 감정을 긍정과 중립, 부정으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도 상대에게 긍정적이고 상대도 나에게 긍정적입니다. 이게 최상이죠. 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나도 싫어하고 상대도 나를 싫어하는 경우. 이게 최악이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나를 좋아해 주지 않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최악의 관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나무막대가 몇 개로 보이십니까? 3개? 4개? 자세히 보시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4개로도 보이고 3개로도 보여요. 왼쪽에서 보면 4개, 오른쪽에서 보면 3개죠. 나와 친한 사람이 3개로 보인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 있지. 그쪽에서 보면 3개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나하고 막 최악의 관계예요. 그럼 4개라고 우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3개라고 우긴다면, 4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3개라고 우긴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시 저 친구는 나와 맞지 않아.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옆집 형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한 사람이 없지, 맞지? 이런 말 하면 솔직히 여러분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 개고생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친구가 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잘해줄 수 없냐?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사람은 자기가 준 것, 자기가 베푼 것들을 크게 보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남에게 받았던 것은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죠. 이해하기 힘든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더 불행해져요. 하루를 보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을 듣죠. 10명 중에 9명이 나를 칭찬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충고를 해요. 이러면 잠들기 전에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요, 9명의 나에게 그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줬던 사람 말이 남지 않고 한 명의 비난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한 명의 그 비난이 아니라요, 나에게 힘을 주는 9명의 칭찬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단점이 볼 것이 아니라 장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누구나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 단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죠. 아이고, 아이들이 사느라 바쁜가 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내리사랑은 있고 지사랑은 없다고 했잖아. 내가 아이들에게 부은 사랑으로 지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없죠.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죠. 이 감정 조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요,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가 나왔다가. 친한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요, 웃다가 울다가,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짜증나고 울상을 짓게 되죠. 늘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내십니까? 이 감정은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줄 알면서도요, 우리가 뇌는 착각을 합니다. 이 수한 감정을 좋아하죠. 주변을 둘러보면 늘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리고요 반대로 절대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 참아내는 사람도 있죠. 화낼 일이 많아서 화를 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어느 한 부분에 기울어질 때 인간의 감정은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 감정을 드러내는 빈도가 더해지면 습관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감정 습관은 어떻습니까? 화를 잘 냅니까? 남에게 너그럽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요, 부정적인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더 민감하게 되고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을 때 인간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자, 컵 안에 부정적인 말이 가득한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그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한 물컵이 됩니다. 이 컵을 마음이라고 안 빗대어 보죠. 깨끗한 물을 부어서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컵을 다 비운다. 그걸 비워내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마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비워지던가요? 정말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이 컵을 비워내지 않고 마시려면요, 더러운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깨끗한 물을 더 붓는 겁니다. 종 가트맨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정의 메시지와 부정의 메시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대의 법칙이 있다. 우리가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한번 말했다면 우리가 그걸 지우려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적어도 5번의 말을 해야 한다. 5배 더 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다면요,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마음을 비워내는 게 아니고요, 깨끗한 물, 즉 긍정적인 물들을 부어주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을 부어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정말 못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혹은 상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불평불만하는 경우 정말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런 말이 아니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 때문에가 아니로, 당신 때문이 아니야,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아니고, 당신 덕분에,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괜찮아, 잘했어, 좋아,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이 아닐까요? 이 마음속의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분이 좋을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을 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포근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여유가 넘쳐요. 그럴 때는 누가 시비를 걸어도요, 스트레스 받아도 금방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예민해지고 굉장히 민감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의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담아두고 있으면요,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신뢰할 일이 있어도 편하게 요청을 하고 편하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은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쉽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쌓아놓는, 많이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런 감정을 베풀 때는요, 우리 관계가 더욱 좋아지죠. 사람들은 내 편으로 당기는 힘, 그 바로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감정 상태냐에 따라서 마음은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당기는 힘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메마른 사막에도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메마르고 건조한 땅,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장 건조한 이 사막이 놀랍게도 이렇게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을 붉게 물들인 이 꽃들이 있습니다. 이 꽃들은 어떻게 사막에서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던 이 사막에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났어요. 기상이변이. 억수같이 비가 몇 시간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숨어있던 꽃씨들이
처음으로 이 엄청난 빗줄기 맞은 거죠. 그 결과로 꽃씨를 이렇게 퍼뜨리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메마른 사막에 꽃이 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좋지 않은 관계, 메마른 관계, 이런 메마른 관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 행복이라는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노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싱그럽고 푸르른 5월 한 달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희들은 더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